높은소리 서재TV 높은소리 서재TV 오늘의 책은 노인과 바다입니다. 저자인 해밍웨이는 4편의 대작을 쓰게 되는데요. 그 중에 마지막 작품이 바로 이 노인과 바다입니다. 마지막 작품이면서 해밍웨이 자신의 이야기를 담고 있는 대표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해밍웨이는 이 작품으로 노벨상을 수상하는데요. 노인과 바다를 발표하면서 역시 해밍웨이는 살아있구나, 세상을 깜짝 놀라게 했던 작품입니다. 단지 스토리로만 읽으면 이 책은 노인이 바다에 나가서 사투를 벌려 물고기를 잡는 이야기, 그러나 그 이야기가 담고 있는 내면의 상징을 함께 읽는다면 삶을 풍성하게 해주는 인생책으로 만날 수 있는 그런 작품입니다. 저자의 삶은 책만큼이나 재미있습니다. 자기 자신의 삶을 책 속에 녹여두었기 때문입니다. 저자에 대한 내용은 앞에 게시물을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노인과 바다를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이렇게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노인이 깊은 바다에서 큰 고기를 낚았다. 조금 더 자세히 본다면 큰 고기를 낚긴 낚았는데 사흘간의 사투 끝에, 이 사투라는 것은 노인과 바다에서 인간의 한계를 넘어서는 불굴의 의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대목입니다. 조금 더 첨부하자면 불운했던 한 노인이 홀로 깊은 바다에서 사흘간의 사투 끝에 큰 고기를 낚았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책의 내용은 크게 4덩어리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임의대로 한번 분류를 해봤는데요. 첫 번째 대목은 살라오. 살라오라는 뜻은 스페인어로 운이 없는 사람,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대목은 라마르입니다. 마르는 바다라는 스페인어고요. 라는 여성형 관사입니다. 그래서 라마르 하면 엄마 바다, 이런 정도로 해석할 수 있겠고요. 이 반대말은 엘마르, 아빠 바다, 이렇게 되겠죠. 자, 이런 살라오가 자신의 불운을 넘고 다시 출항을 해서 큰 고기를 잡겠다고 마음을 먹는 대목이죠. 자, 그리고 바다로 나갑니다. 깊은 바다로 나가서 큰 고기를 만나고 사흘간 사투를 벌입니다. 자기 자신과 싸우고요, 큰 고기와 싸우고요, 상어떼와 싸웁니다. 이런 큰 싸움 끝에 자기 포기, 완전한 자기 내려놓음을 경험하고 이제 집으로 돌아오는 그런 내용입니다. 물론 돌아왔을 땐 상어에게 물어뜯겨 큰 고기는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뼈만 남았습니다. 그것을 보고 한 여인이 상어의 꼬리가 이렇게 아름다운 줄은 미처 몰랐어요 라는 대사로 이 책이 마무리가 되죠. 노인과 바다가 시작하는 첫 문장입니다. 저는 이 문장이 참 매력적이었습니다. 그는 홀로 조각배를 타고 멕시코 만류에 나가 고기를 잡는 노인이었다. 기자 출신이었던 해밍웨이는 군더더기 없는 깔끔한 문장을 쓰기로 유명한 사람이었고요. 바로 그 대표적인 표현이 이 첫 번째 문장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렇게 시작하는 노인과 바다의 첫 번째 내용은 바로 살라오에 대한 것입니다. 84일간 고기를 잡지 못한 불운한 어부, 사람들이 재수 옴붙은 사람, 살라오라고 불렀던 산티아고입니다. 84일이라는 시간을 주로 환산해보면 12주입니다. 마치 해밍웨이가 12년 동안 이렇다 할 작품을 내지 못했던 자신의 이야기를 쓴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작품 속에는 주인공 산티아고의 조수이자 견습생이자 유일한 친구인 마놀린이 등장을 하는데요. 40일 동안 계속해서 고기를 잡지 못하자 마놀린의 아버지는 다른 배를 타도록 합니다. 그리고도 44일이 계속될 때까지 산티아고의 불운은 계속되었던 거죠. 반면에 재미있는 것은 몸이 점점 노쇠한 반면에 산티아고의 자신감은 넘치더라는 것입니다. 눈빛이 불타오르고 마음은 청년 이상으로 건강한 꿈을 갖고 있습니다. 노인은 지난 84일 동안 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했다. 12주 동안 고기를 잡지 못했던 산티아고, 그리고 12년 동안 이렇다 할 작품을 내지 못한 해밍웨이, 두 사람의 이야기일 수 있겠습니다. 소녀는 노인이 날마다 빈 배로 돌아오는 것이 안타까웠다. 작품 속에서 산티아고와 마놀리는 서로의 속마음을 이야기하는 좋은 친구입니다.
노인은 온몸이 노쇠했지만 두 눈만은 그렇지 않았다. 바다와 같은 빛깔의 그의 두 눈은 힘이 넘치고 지칠 줄 모르는 기운이 뿜어나왔다. 아직 죽지 않았다. 그의 눈에 항상 희망이 담겨 있었다. 그의 에너지는 노쇠하지 않았다. 이렇게 이야기의 시작이 불운했던 살라오에 대한 것이라면 이제는 라마르, 엄마 바다를 향해서 마음을 새롭게 하고 떠나는 이야기로 이어져 갑니다. 85는 행운의 숫자다. 왜 85가 행운의 숫자일까를 좀 많이 고민해 봤습니다. 그런데 85에 담긴 어떤 의미보다는 12주간의 불운을 떨치는 다음날, 12년의 침묵을 깨트리는 바로 오늘, 지금 여기가 바로 85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산티아고는 이른 새벽에 먼 바다, 어부들이 큰 우물이라고 부르는 곳으로 나가서 미끼를 던집니다. 그리고는 배고픔, 갈증, 졸음, 외로움 등 자기 자신의 내면에서 올라오는 욕구들과 싸우는 기다림의 시간을 갖습니다. 그러다가 문득 구남새가 비행하는 모습을 보면서 징조를 읽어내죠. 이제 곧 큰 고기를 낚을 수 있겠구나, 이렇게 알아차립니다. 85는 행운의 숫자야. 내장을 빼고도 1000파운드가 넘는 놈을 내가 잡아서 돌아오는 모습을 보고 싶지 않니? 살라오의 입에서 나오는 말치고는 굉장히 당당한 이야기지요. 운명 앞에 기죽지 않고 자존감이 땅바닥에 떨어져서 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자학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새로운 꿈을 품는 산티아고의 저력을, 해밍웨이의 저력을 볼 수 있겠습니다. 노인은 늘 바다를 라마르라고 불렀다. 찌 대신 부표를 사용하고 상어간을 팔아 모터보트를 마련할 만큼 부자가 된 젊은 어부들 중에는 바다를 남성형인 엘마르라고 부르는 사람들도 있다. 그들에게 바다는 경쟁 상대이자 경쟁 장소이며 때로는 적이기도 했다. 하지만 노인은 항상 바다를 아름다운 여성이라고 생각했다. 자, 여러분이 살아가는 세상은 라마르입니까? 혹은 엘마르입니까? 무엇이나 넉넉하고 풍성한 세상입니까? 아니면 경쟁을 통해서 상대방이 갖지 못하도록 쟁취해야 하는 엘마르입니까? 우리는 어떤 바다를 살아가고 있습니까? 나는 정확하게 미끼를 들이울 수 있지. 다만 운수가 나쁜 것 뿐이야. 하지만 오늘은 걸려들지도 모르지. 하루하루가 새로운 날이니까. 물론 운이 따르면 더 좋지. 어쨌든 그보다는 모든 일을 빈틈없이 준비해둬야 해. 그래야 운이 왔을 때 놓치지 않지. 자, 여기서 중요한 구분이 나오죠. 나의 일과 하늘의 일을 구분하는 것입니다. 운이 있고 없고는 내 일이 아니고 그것은 하늘의 일입니다. 그러나 내 일은 그물을 깃고 낚싯대를 손질하고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을 빈틈없이 준비하는 것. 그렇게 준비된 사람들이 운이 찾아오고 기회가 찾아왔을 때 놓치지 않고 잡을 수 있겠죠. 다음 이야기는 노인이 큰 고기를 만나는 대목으로 이어집니다. 정오가 되었을 때 큰 고기가 낚싯대를 덥석 물게 됩니다. 정오가 갖는 의미는 상징적으로 태양이 머리 꼭대기에 가장 높은 위치에 있다. 그래서 그림자가 늘어지지 않고 가장 적은 시간, 무영, 그림자가 없다라는 것인데요. 이것은 시간이 멈춰진 카이로스의 경험, 지금 여기의 경험이 일어나는 순간, 정오란 쉽게 말하면 내 삶의 화학 변화가 일어나는 순간입니다. 큰 만남은 반드시 정오에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화학적으로, 질적으로 변화되어서 두 번 다시 그 만남이 일어나기 전으로 돌아갈 수 없는 상태, 이것이 일어나는 시간, 정오입니다. 그 이전의 삶을 오전, 이후의 삶을 오후, 비포와 애프터로 확연히 구분되어지는 시간이 정오인 것입니다. 산티아고라는 노인은 정오에 큰 물고기와 만남을 갖습니다. 그리고 그 이전의 산티아고는 그 이후의 산티아고와 전혀 다른 산티아고입니다. 물고기가 낚싯대를 물고 나서 산티아고는 사흘간의 사투를 벌입니다. 사흘이란 자아가 완전히 죽는 시간을 상징합니다. 철저한 자기 포기, 내려놓음의 시간,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사흘 동안에 큰 고기는 고깃배를 끌고 갑니다. 육지와 멀어져 갑니다. 철저한 고립, 두려움, 외로움의 시간입니다. 왼손에 쥐가 나서 힘들어하죠. 육체적인 고통이 뒤따릅니다. 지금 그 애가 함께 있었으면 좋았을 걸 이라는 말들을 몇 번을 반복해서 할 만큼 고독 속에 머물러 있습니다. 피 냄새를 맡고 상어들이 달려와서 상어 떼의 공격을 받습니다.
처음에는 좀 물리쳤지만 힘도 빠지고 더 이상 대항할 무기도 없고 나중에는 속수무책의 상황. 이때 철저한 자기 포기, 내 의지와 힘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없구나. 어쩔 수 없는 상황에 직면하면서 마음을 내려놓고 자기 포기에 이르르는 화학적 변화를 산티아고는 경험합니다. 존재의 경험을 하게 되는 것이죠. 4시간이 지났는데도 고기는 여전히 먼 바다로 배를 끌고 나갔다. 고기야, 나는 너를 아주 좋아하고 존경한단다. 하지만 오늘이 가기 전에 너를 죽이고 말 거다. 노인이 소리쳤다. 그리고 꼭 그렇게 되어야 할 텐데 라고 생각했다. 이때만 해도 산티아고는 의기양양하고 자신감이 충만하지요. 스스로 이 상황을 컨트롤할 수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황이 점점 바뀌게 됩니다. 노인은 바다 저편을 바라보다가 자기가 지금 얼마나 고독한지 새삼 깨달았다. 그러나 깊고 어두운 물속에 무지갯빛이 보였고 곱게 뻗어내려간 낚싯줄과 잔잔한 바다의 기묘한 파동이 눈에 들어왔다. 노인은 그 모습을 보고 바다에서는 누구도 결코 외롭지 않다고 생각했다. 시면의 바다, 적막과 외로움의 시간이지만 온 우주가 하나라는, 무엇이나 다 연결되어 있구나. 나를 둘러싼 모든 세상과 내가 하나이구나. 이런 연결감과 충만함을 경험하는 시간입니다. 또 머리가 어지럽군. 하지만 정신을 차려야 해. 머리를 맑게 해야 해.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사람답게 고통을 이겨내야 해. 그렇지 않으면 고기와 다를 게 뭐가 있겠는가. 고통으로 혼미해지고 탈진해서 정신이 흐려집니다. 마지막 한 방울의 의지를 짜내서 정신 차리자. 인간의 의지란 사람을 동물과 구별해주는 특징이 아니겠는가. 물고기와의 사투도 힘든 이 시간에 상어떼가 등장을 합니다. 역시 좋은 일은 오래가지 않는 법이야. 차라리 이 모든 것이 꿈이었으면 좋으련만. 하지만 인간은 패배하도록 만들어지지 않았어. 파멸할 수는 있을지언정 결코 패배하지는 않아. 노인과 바다의 명문장입니다. 불굴의 인간의 의지, 절망을 넘어서는 희망. 해밍웨이의 노인과 바다는 희망의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다. 이제 이야기는 종반부를 향해서 다가갑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이야기입니다. 마음을 비우고 내려놓습니다. 이제는 무념무상의 경지에 다다릅니다. 의식이 희미하고 오직 행동만 남아있습니다. 상어떼에 물어뜯긴 큰 고기는 이제 살점 하나 남아있지 않습니다. 뼈만 남아있는 큰 고기는 산티아고에게는 충만한 의미이죠. 텅 빈 충만입니다. 마침내 집에 도착해서 해안가에 머리와 꼬리만 남아있고 몸통은 뼈만 남아있는 물고기가 모래사장에 올려집니다. 한 여인이 이야기하죠. 상어의 꼬리가 이렇게 아름다운 줄은 예전에 미처 몰랐습니다. 꼬리가 아름답다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살점은 남아있지 않지만 큰 고기를 잡았던 경험은 산티아고에게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그 환희와 고통과 고독과 충만함들은 산티아고의 인생을 뒤바꾸는 중요한 경험이 됩니다. 우리는 경험하러 왔습니다. 노인은 아무 생각도 없었고 아무런 감정도 들지 않았다. 이제 그는 모든 일을 잊고 무사히 항구에 도착할 수 있도록 배를 달릴 뿐이었다. 밤중에 또 한 번 상어떼가 식탁에 널린 빵 부스러기를 집어먹듯이 고기의 잔해에 달려들었지만 노인은 이제 어떤 것에도 신경 쓰지 않고 오직 키만 잡고 있었다. 배 옆에 달려있던 큰 짐이 떨어져 나가자 배는 너무나 가볍게 물 위를 달렸다. 이런 문장들을 보시면 무념무상으로 행동만 남아있는 산티아고를 만나실 수 있죠. 높은 산을 오를 때 초반에는 지인들과 담소를 나누며 오르지만 어느 순간부터는 옆사람과 떠들 기력조차 없고 계속해서 산을 오르다 보면 자아의식이 완전히 사라지고 걸음만 걷고 있는 나를 만납니다. 나는 없고 걸음만 있습니다. 에고가 사라지는 명상의 상태인데요. 노인은 이런 충만한 상태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저랑 같이 고기잡이 나가요. 안 돼. 나는 운 없는 늙은이야. 이제는 운이 다 했지. 운이 뭐라고요? 운은 제가 가지고 가면 돼요. 그동안 산티아고는 물고기가 잡히지 않아서 불운한 사람, 재수없는 놈이다.
살라오다 이런 말을 들었고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되 운은 하늘이 결정한다. 그래서 운이 없으면 고기를 못 잡을 수도 있는 것이고 운이 있어야 고기를 만날 수 있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서 살았지요. 운이 뭐라고요? 운은 제가 가지고 가면 돼요. 이 한 문장은 한 청년의 외침을 생각나게 합니다. 인도의 카스트 제도가 힌두교에서 신분을 나누는 역할을 했습니다. 브라만과 크샤트리아와 바이샤와 수드라, 불가촉 천민으로 사람들을 신분을 나눴고요. 신의 뜻이다. 신의 뜻이니 거기에 질문을 품거나 의심을 품어서는 안 된다. 이때 깨달음을 얻은 한 청년이 이야기합니다. 그런 것을 운명 지은 신이란 없다. 자, 이것이 붓다였습니다. 붓다의 그 말이나 지금 마놀린의 이 말은 매우 닮아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내 운명은 내가 만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결정지어진 숙명을 넘어서 내 인생을 창조하겠다라는 것이죠. 저는 이 문장이야말로 노인과 바다에서 보석 같은 문장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저게 뭐예요? 여자가 큰 고기의 기다란 등뼈를 가리키며 웨이터에게 물었다. 이제 큰 고기뼈는 곧 물결을 타고 먼 바다로 쓸려나갈 쓰레기에 지나지 않았다. 티브론입니다. 상어 말이에요. 웨이터가 사건을 가능한 처음부터 끝까지 설명해 주었다. 상어 꼬리가 저렇게 멋지고 아름다운 줄은 미처 몰랐어요. 노인이 바다에서 가지고 온 것은 이제 바다로 쓸려나갈 쓰레기에 지나지 않은 큰 고기의 뼈밖에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노인은 여전히 운이 없는 살라오일까요? 노인이 바다에서 경험했던 그 과정들, 물고기와의 사투, 자기 자신과의 사투, 상어 떼와의 사투는 아무것도 아닌 뼈만 남았다는 결과 때문에 버려져야 하는 쓰레기일까요? 어쩌면 우리의 인생도 지금의 결과, 지금의 현재가 뼈만 남은, 그래서 바다에 곧 쓸려나갈 쓰레기와 같은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우리가 살아왔던 그 시간들, 지나온 발자국은 상어의 꼬리만큼 멋지고 아름다운 것입니다. 지금 현재 이렇다 할 작품을 써내지 못하고 있는 해밍웨이라 할지라도 그동안 살아왔던 삶의 끝자락은 멋지고 아름다운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일 수도 있겠죠. 그것은 또한 우리의 삶이 지금 현재의 상황과 관계없이 살아온 경험마다 아름답고 멋지다라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앞에 놓인 바다가 있습니다. 이제 노인과 바다가 아니라 나와 바다입니다. 그 바다는 경쟁의 장소인 엘마르입니까? 모든 것을 품고 내어주는 라마르입니까? 우리가 그 바닷속에서 만나게 될 큰 고기란 어떤 것일까요? 그리고 결과와 상관없이 우리가 아름답게 여겨야 할 것들은 무엇일까요? 노인과 바다의 마지막 문장은 이렇게 끝이 납니다. 길 위쪽 오두막에서 노인은 여전히 엎드린 채 다시 잠들어 있었다. 소녀는 그 옆에 앉아 노인을 지켜보았다. 노인은 사자꿈을 꾸고 있었다. 또다시 사자꿈을 꾸는 노인처럼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운명이라 규정짓기보다는 스스로를 살라오라 규정하기보다는 새로운 도전, 희망을 품은 새로운 길, 그 길을 걷다 보면 참 내가 되는 카이로스의 시간을 만나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노인과 바다를 통해서 자신의 존재의 바다를 만나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높은 소리 서재TV